그런데 일본화라는 게 뭐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비효율적인 경제를 털어내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보호하려고 들고 안 망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있다. 계속 보조금 줘가면서 좀비 경제화한 거거든요. 네, 이병태 교수는 누가 뭐래도 한국 경제에 사실은 아주 그 시각과 이런 예지력이 날카로움에 있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이미 이제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한국 경제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경제 문제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이라든가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것은 잠시 뒤에 짚기로 하고 일단 총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팩트인데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가장 큰 문제까지 한번 짚어 봐달라는 그런 청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경제 불안하고 위기라고 그러죠. 네. 네. 늘 위기였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가 좀 긴 역사로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성하고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 지금이요.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위기론에 빠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이상하고, 네. 뭐 사회현상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지만, 네. 우리 사회의 기업들의 능력, 글로벌 경쟁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성숙해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네.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소개를 했는데 저는 아주 기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학장을 했고 그랬었는데 제 후임 지금 현재 카이스트의 학장님이 네. 지금 카이스트에 최근에 좋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안 들어온다고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카이스트만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경영대 중에는 카이스트 경영대가 가장 훌륭한 박사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대학에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이나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창업하느라고 박사과정 안 오는 겁니다. 스타트업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이미 미국 같은 데서는 가장 스마트하고 뛰어난 천재들이 오래전부터 창업으로 뛰어들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대통령도 아니고 주지사도 아니고 사실은 빌 게이트,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도 네. 다 그런 사람들 때문이죠. 예. 페이스북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지금 이 방송도 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전에는 방송국 하나 세우려면 최소한 시설 비용만 뭐 100억대로 들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뭐 스마트폰 하나로도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 세상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다 새로운 거대 기업을 만들려고 뛰어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역량이 충분히 충족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최근에 한 5명을 박사를 배출했는데 한 명을 빼놓고는 다 글로벌 대학에 그것도 연구 중심 대학에 정식 교수로 다 직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2명 있고 영국으로 갔던 친구 하나 있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교수로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서 박사를 받고 카이스트에서 박사 받고 바로 직수출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때 제가 이병태 TV에서 또 이거 창업을 하고 있는 젊은 CEO하고 토크쇼를 했는데 그 친구의 얘기도 그겁니다. 요즘에 창업하는 CEO들은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 이제 글로벌에 가서 펀딩도 받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치하는 거 보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지만
기업이 계속 부를 만들어내는 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한, 한국 경제는 그렇게 위기는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네. 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가 나거나 위기를 겪고 나면 거기로부터 교훈을 잘 배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어마어마한 구조 개혁을 했고 재무 조정을 했고 그래서 네. 전부 재무 상태가 상당히 건전해졌고 네. 싸구려 만들다가 혁신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환위기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는 모든 기업들이 외환위기 전에는 다 싼 인건비 중심으로 예. 저가 물건 만들어서 인건비 따먹기 장사를 했지만 네. 지금은 다 첨단 상품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기 하는 말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지금 어렵죠. 특히 네. 이제 자영업을 하시거나 중소기업 어려운 게 많은데 특히 네. 가게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져오고 금리가 급속히 올라가는 데서 오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네. 유가나 뭐 가스 가격,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우리의 실질 소득이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래서 이 당면한 위기는 이제 지금부터 오는 어쩌면 올 그 불경기를 또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부작용을 어떻게 잘 견디고 넘어갈 거냐 이건 뭐 당면한 그렇죠.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 다른 나라하고 비해서 조금 위기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제조업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도 선진 경제 중에서 수출과 제조업이 이 GDP에 차지하는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거의 최고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2021년, 20년 이때 지원금에 의해서 서비스 소비를 못하니까 제조업 쪽에 소비가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경기가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되고, 그리고 뭐 좋은 차, 좋은 TV를 지난해 샀으면 올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구재들은. 네. 그래서 네. 제조업 불경기가 지금 오고 있고, 그래서 수출 부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의 제일 수출국이 중국인데 그렇습니다. 중국이 워낙 경제가 지금 불안하거든요. 네. 거기다 유럽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제조업에 불황이 되면 우리 경제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국민의 70%에서 80% 가까이가 다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든요.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수 소비나 서비스업이 워낙 부진하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도 못 만들고 있는데 제조업마저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무역 수지가 계속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이제 외환 보유가 충분하냐 또는 이제 또 미국이 전 세계가 불황이 되니까 안전 자산이라고 지금 인식되는 달러로 전부 돈이 몰리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네. 모든 나라의 그 환율이 지금 워낙 그 화폐들이 전부 저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환율의 변동도 너무 크고 그래서 수입 원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조업의 과중한 비중 때문에 오는 불안, 수출 경기 부진에서 오는 불안이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그 가계에 갖춰본 소득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제가 오늘도 집에서 오다가 보면 네. 크게 이렇게 간판을 열어놔가지고 매일 안 쳐다볼 수 없는 게 뭐냐면 꽈배기 하나에 500원이라고 써붙여 있는 꽈배기 집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주에 7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500원에서 700원으로. 그건 40% 인상이잖아요. 그렇군요. 그죠? 예. 40%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같은 돈을 벌어도 이제 그 소비가 할 수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실제 줄으니까. 가져주는데 네. 우리 기업들이 금년 상반기까지 수출 기업들은 되게 수익성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서부터 나빠지고 내년에 훨씬 나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뭐 보너스나 이런 것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다른 나라에서 보다 좀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그렇죠. 네.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그때 막 이거 안 사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그렇죠. 집을 많이 말이 또 나왔죠. 많이 샀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그 소위 대출 이자가 워낙 높게 올라가고 있어서 어제도 이제 우리로는 오늘이죠. 네. 오늘 그 미국의 연준이 다시 그렇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0.75 올렸죠. 지금 네 번째 0.75를 올린 거거든요. 네. 근데 역대 없었던 그 거의 70년대 볼커 연준 의장 때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 잡을 때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네.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음에도 데이터 봐서 상당히 올릴 거라고 하는 이제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또 계속 따라 올려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는 고 인플레이션 경제를 어떻게 잘 뚫고 지나가느냐 이거에서 이제 우리 지금 숙제가 윤석열 정부의 숙제가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더 큰 숙제는 우리가 일본화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일본화되는 것을. 경제가 이제 디플레이션 경제가 돼서 30년 동안 성장 못하고. 그렇죠. 일본에는 뭐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아주 요새는 30년이죠. 30년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 사회가 선택하는 거 보면 일본화를 일본보다 훨씬 빨리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갈등하는 데서 미국의 학자들 중에 중국은 이미 정상을 지냈다. 피크를 지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경쟁이 안 된다 그러는 게 중국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인구 문제나 이러면서 급속히 지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뒤를 따라갈 거다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속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고령화나 저출산 정도는 세계에서 최고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서 인구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개방적인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본화라는 게 뭐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비효율적인 경제를 털어내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보호하려고 들고 안 망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있다. 계속 보조금 줘가면서 좀비 경제화한 거거든요. 그게 일본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플라자 협약에 의해서 환율이 다 올라갔는데 그때 환율 다 올라간 거는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냈던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똑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 환율 인상을 내부의 생산성이나 그리고 부실 기업을 떨어내는 거로 했는데 일본은 그때 금리를 완전히 내수 금리를 낮춰가지고 그 좀비 망할 기업들도 망하지 않게 내버려 두면서 이제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소기업, 자영업자 보호해서 비중 높고 이런 것들이 일본하고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미래를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젊은이보다 그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령 인구한테 불리한 개혁을 못 해요. 정치권이. 그러니까 연금 개혁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버젓이 지금대로 가면 연금 고갈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의료보험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너무 노인들을 위한 혜택을 늘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투표는 노인들이 훨씬 많이 하고 인구도 더 많으니까 그렇죠. 정치권 누구도 그걸 하려고 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4, 5%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한테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택시기사가 한 20만 명 되는데 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타다 같은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개혁의 그 고령화가 많이 되고 인구가 이렇게 되면 개혁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정은 바뀌는데 그걸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없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단임 대통령이라서 더더욱
그 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돼서 정쟁을 하니까 그런 장기적인 입장에서 정책 협력을 그렇군요.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흔히 했지만 예.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그렇게 바보 같지도 않고 네. 그 국민들의 수준도 높고 또 한 정권의 뭐 몇십 년 장기 집권을 허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지는 않을 텐데 일본화될 가능성 그건 아주 다분하다 이렇게 해서 좀 그게 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숙제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네, 지금 베네수엘라 말씀도 해주셨고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호황을 누리다가 갑자기 주저앉는 그런 그 경제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파헤치지 못한다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그대로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지금 한국 경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그 대외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탄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저력도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첨언하면 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또 신성장 산업들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예. 이제 원전 산업이죠. 원전 산업.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군수 산업이죠. 그렇죠. 네. 그거 우리가 수출해서 돈 벌어올 거라고 별로 기대 안 했던 그렇습니다. 산업인데 지금 갑자기 요새 이제 그 방위 산업 쪽에 네. 상당한 특수가 몰리고 있고 네. 뭐 주식도 상당히 올랐고요. 지금 대참사 속에 잊혀진 뉴스가 어제 그저께 나온 뉴스가 폴란드에서 최대 30조 원의 원전 수출이 성사됐다라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슬쩍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매우 긍정적인 아주 빅뉴스 중에 하나인데 우리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으로 세계 최강 수준의 원전 기술이 묻힐 뻔했습니다. 다행히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다시 한번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될 텐데요. 이 폴란드의 원전 수출, 이거는 지금 매우 그래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한 세 가지쯤 생각해 네.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명백해진 거죠. 네. 이렇게 외국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몇 개 안 되는 글로벌 네. 경쟁력을 거친 산업을 그렇게 홀대를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탈원전을 안 했어도 네. 문정부에서는 원전 수출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원전은 사고가 한 번 나면 아주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독일 같은 나라가 탈원전을 한 이유가 체르노빌하고 가깝잖아요. 가깝죠, 가깝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공포가 작동했던 거고 몇 년 전에 원전 사고는 아니고 쓰나미 사고인데 후쿠시마에 네네. 그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겨울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 에너지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청정 에너지 찾는데 재생 에너지 가지고만은 안 된다. 그래서 원전이 그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연결을 해주는 브릿지 테크놀로지로 원전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주 이제 원전의 봄이 지금 온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때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싸고 납기 지원 안 하고 지어줄 수 있는 나라로 부각이 되고 원전은 사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거기 때문에 선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히 고맙게도 MB 때 아랍에미레이트에다 수출을 해서 그게 지금 정상 가동이 됐기 때문에 입증된 기술이라는 것들이 겹쳐서 한국의 상당한 원전의 봄이 지금 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숙제가 커졌다. 원전은 한수원 힘으로는 수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전 정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를 해야 되는군요. 원전은 원전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레이트만 해도 다른 무기도 주겠다 그러고 그 원전 학과를 카이스트가 가서 설립해주고 지금도 교수들이 가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폴란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왜 자꾸 폴란드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거를 찍고 민간 쪽에서 한국 걸 찍냐면 사실은 네. 앞으로도 두 쪽을 계속 경쟁시켜서 유리한 컨디션을 받아내겠다는 의도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공기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 때문에 안보 위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안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거 그래서 군사적인 협력이나 군수산업의 협력 또는 교육, 그 원전 기술의 이전 이런 것들을 범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그 마지막에 가서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쟁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누가 정권을 맡든 이 부분은 이게 민간 기업의 일반 무기하고 원전은 네. 일반 그 상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 소비자 상품을 파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다르게 접근이 된다. 범정부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 대응해 줄 걸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